자, 반갑습니다. 유통관리사 2급 유통정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달수라고 하고요. 자, 이론 강의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2024년까지의 유통정보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유통정보는 일단 출제 문항이 20문항 정도로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얘가 가장 고난이도죠. 우리가 유통관리사 전체 과목 중에서 난이도 조절이 되는 게 보통 이 과목이에요. 자, 일단 출제 패턴 한번 보시면 유통정보의 이해, 정보화 기술 시스템, 그리고 유통정보 관리 활용,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통혁신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그리고 신융합 기술 등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우리가 출제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반영이 된 상태로 조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공부할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바뀐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 원래는 지식경영 적지 마세요. 어디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식경영이란 파트가 별도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통정보의 이해로 들어가면서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뭐 정보화 기술이나 유통정보의 관리와 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 2024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바코드라든가 RFID라든가 전통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의 출제 빈도는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융합 기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드론이라든가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비중이 2024년에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워낙 지금 신융합 기술이 다원화된 사회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어디서 출제될지 오리무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도의 이런 맥을 잡는 거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고 전체를 다 다루려면 유통정보 책이 100페이지로는 모자라겠죠. 한 1000페이지 있어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술을 담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00페이지 공부할 바에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하면 나니까 우리는 요 정도 교재에 지금 실려 있는 거 정도 수준으로 하시되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제 분석은 뭐 별게 없습니다. 예년 대비 신융합 기술이 많이 늘었고 전자상거래나 기본적인 전통 뭐 바코드라든가 RFID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통정보는 과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유통정보는 3가지 섹션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유통에서 물적 유통, 물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요. 얘가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죠. 전 유통관리사 2급 과목 중에 얘가 보통 제일 어렵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얘가 항상 보통 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수험생들이 이제 쓰는 용어 같은 걸 보면은 얘가 주로 헬 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물류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적 유통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적고 기억하시면 머리에 있기만 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는 경영적인 내용, 경영학적인 내용들 껴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어렵죠. IT적인 내용, 정보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뭐 신기술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격증으로 보면 유통관리사 2급보다는 물류관리사가 그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물류관리사도 있고 유통관리사 2급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둘 다 가지고 있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물류관리사가 조금 더 어려운데 가끔 유통정보 시험 보면 얘보다도 조금 고난이도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물류관리사보다 어려운 이런 물류정보가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유통정보에 출제가 되면 고난도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IT, 정보기술 얘는 왜 어렵냐면 생소해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유체물이 아니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유체물이라고 하는데 물적 유통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흘러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나 이런 것들은
무채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유통정보가 보통 고난도 헬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은 과목 속에는 이 정도로 이제 좀 약간 겁을 들이는 거죠. 겁을 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의 강의의 목표는 무엇이냐? 일단 매년 매 회차마다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유통관리사 2급 교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의 타격 문제죠. 불이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을 대비하려면 이 책을 한 500페이지나 600페이지를 늘려야 돼요. 근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 불이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20문항 중에 18문제 또는 17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전체 시험 문제가 이렇게 표준 분포로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우린 요거를 위해서 공부하려면 이 전체 네모 박스를 그려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새카맣게 그물질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17에서 18문제를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여기 밖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기출문제에서나 한번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출제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에서 3개 정도로 출제가 되는 불이타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반복하고 빈출돼서 출제되는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격증시험에서는 100점 맞을 필요 없죠.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학습 방향은 이렇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강의를 듣고 한 번 정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전체 책이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강의에서 드리는 건 80 내지 85를 드릴 거예요. 전체 페이지를 샅샅이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럼 이걸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고 나머지 제가 안 다룬 부분, 예를 들어 뭐 15나 20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1회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또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특히 유통정보는 기출풀이하면서 불이타를 계속 만져보면서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지원 에듀에서 보시면은 기출문제 강의풀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바로 1회도 끝나고 복습 끝나고 아직 잘 준비가 안 됐지만 바로 넘어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 학습방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매몰되지 마시라.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렵게 들어가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유통정보의 특징은 뭐냐면 숲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숲에서 출제가 안 돼요. 보통 용어의 정의, 개념, 특징 이 3가지에서 보통 출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가서 각 개념별로의 어떤 체계, 연관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 패턴을 보시면. 그래서 나무 중심으로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각 개념의 특징, 그리고 유형 이렇게 조각조각만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개념을 이해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넘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할 게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기본 강의에서 드리는 것 중에 한 70%만 이해가 되고 7, 80% 이해 정도가 됐다. 그럼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정보 챕터는 이렇게 1챕터부터 5챕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각 챕터별 소개는 별도로 안 드릴게요. 자, 유통정보 이해. 자, 테마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일단 테마 4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원래 지식경영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챕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이 소제목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하나 해두시고, 자, 지식관리 시스템 정도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하고 지금 교재에 실린 것들은 다 중요해요.
이 방대하게 출제되는 범위를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제가 별표 또는 체크 표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테마 1번으로 들어가죠. 정보의 개념과 정보와 사회, 포인트 1번, 정보와 자료, 지식과의 관계. 여기도 체크 표시 하나 해두시고 보통 유통정보 1번 문제에 단글로 출제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자료, 정보, 지식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시험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정보로 갈수록 정보에서 지식으로 갈수록 고도화된다는 표현인데 자, 각 개념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정보의 개념은 자, 정보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공 처리가 된다면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원재료들이죠.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당근, 뭐 흙 묻은 당근이 있고 흙 묻은 감자가 있고 뭐 다듬지 않은 부추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흙을 털고 감자의 흙을 털고 부추의 양 끝단을 잘라가지고 요리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제일 낮은 단계의 상태인 거죠. 실제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거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해석하고 정리 밑줄 해석하고 정리한 것을 뜻한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는 이전에 수입한 데이터를 재가공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자료가 데이터 또는 데이터니까 이 자료를 해석하고 정리, 즉 재가공했으면 정보가 된다는 거고 자료가 가공되면 정보가 된다라는 거. 자, 정보의 효용입니다. 정보는 시간효용, 장소효용, 소유효용, 형태효용. 아주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는데 요새 최근 3개년 동안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시간효용은 정보는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되는 적시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고급 정보가 된다는 거죠. 효용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타임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되겠죠.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공된 정보는 시간 효용이 적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장소 효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어떤가 무슨 레시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옛날 무슨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느 괴물을 쓰러뜨리고 저기 마법사의 고서 위에 있는 여기 책장에서 있는 자료를 구해야만 그런 정보를 구해야만 우리가 어떤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소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인터넷 서치나 검색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장소 효용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서점에 있는 것보다는 인터넷 서점, 인터넷으로 우리가 서치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게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있는 것보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장소 효용이 높다 할 수 있고 자, 정보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적지 마세요. 레몬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인데 우리는 차에 대해서 잘 압니까? 중고차 딜러랑 우리가 있어요. 그럼 중고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까요? 당연히 중고차 딜러가 잘 알 확률이 높겠죠. 그럼 중고차 딜러는 계속 우리가 정보가 없고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차를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왜? 중고차 딜러가 자동차라는 정보에 있어서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정보가 흘러나가는 건 통제할 수 있죠. 왜?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레몬마켓이 형성되고 소비자는 계속 피해를 본다는 게 레몬마켓의 정의인데, 즉 정보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 나만 아는 정보, 특종 이런 것들이 소유효용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자, 정보 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수록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염에 걸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위염이니까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어떤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 정보의 형태가 의사들이 보는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환자인 내가 그런 어떤 의사가 보는 의학 정보를 봤을 때 형태 효용이 높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치로 따지면 의사들이 보는 정보가 가치는 높겠지만 환자의 형태 효용에 있어서는 의사의 어떤 전문 고급 그런 서적이나 논문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내가 뭘 먹어야 위험에 좀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이 환자가 느끼기에는 형태 효용이 높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자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재가공되면 정보가 된다고 했어요. 정보는 받고 자료를 보시면 자, 자료는 수, 단어 등의 형태로 된 단위로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예요. 원재료입니다. 음식 할 때 아예 원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 옆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해두시고 최근에 출제된 바 있죠. 자, 1차 자료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직접 뛰어서 직접 조사한 자료예요. 예를 들어선 인터뷰 같은 게 있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자, 2차 자료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술,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차 자료가 되겠죠. 뭐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술 연구 자료를 간단하게 보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인터뷰 따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1차 자료를 얻는 게 2차 자료를 얻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데이터, 즉 자료죠. 계속 복습하시면서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가공이 되면 정보가 되고 이 정보가 지식으로 되는 내용을 지금 볼 거예요. 자, 어떤 특정 목적 달성에 유용하도록 정보를 추상화하고 이 정보를 추상화하면 지식이 된다네요. 자, 그래서 추상화의 밑줄,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것으로 정보가 동종의 정보끼리 집적되고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되면 지식으로 발전되게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리하는 걸로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보면 그 당근을 씻고 감자를 씻고 부추를 다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재료, 즉 데이터를 가공한 정보들이 여러 개 있어야만 비로소 뭐 카레를 만들든지 스프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야채 튀김을 만들든지 그 만들어낸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보들이 뭉치고 일반화되고 정리되어야 지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료, 정보, 지식 단계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맞죠? 정보에서 지식을 추출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은 자료와 정보, 지식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정리해 두세요. 이 지식이 개인적으로 경험화되고 더욱더 추상화되고 경험칙, 휴리스틱 기법들이 담기게 되면 지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재료 갖고 씻고 요리해가지고 지식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된장찌개 원료들이 흙 묻은 원료들이 데이터였고 그걸 가공한 원재료들이 정보였고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 된장찌개라는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만드는 건 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고차원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이게 지혜로 발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형식지와 암묵지는 여기서 프리뷰만 해보고 이 별도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죠. 자, 형식지란 문서와 매뉴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식을 말하며 그러니까 뭐 문서 대장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자동차 같은 거 사고 나면 자동차 매뉴얼 있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형식지고 암묵지는 개인이 경험과 노력으로 채야된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운전 교습 매뉴얼 같은 것들은 그걸 보고 어떤 자동차의 기능이나 운전할 때 기능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비 올 때 어느 정도 각도로 샥 틀어야 차가 안 미끄러지고 확 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암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체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되시겠죠? 별도 챕터 있으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 자, 자료와 정보, 지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 구조화를 보시면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구조화가 자료는 쉽고 간단하고 정보는 중간 정도이고 지식은 구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죠. 자료 자체는 부가가치가 적어요. 흙 묻은 감자보다는 흙을 닦고 세척 잘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다듬은 그런 이제 중간 감자가 부가가치가 중간인 것이고요. 그 감자를 통해서 감자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감자튀김을 만들면 이제 부가가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자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게 이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는 없어요. 자, 자료는 객관성이 있고 정보는 가운데 성향이고 지식은 주관적이고. 자, 적용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개략적으로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특성입니다. 별표 2개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자,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갖춰야 되느냐? 일단 정확해야 돼요. 첫 번째,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실수나 오류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출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매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오늘 30만 원 팔렸을 수도 있고요. 50만 원 팔렸을 수도 있고 이러면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보는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목적의 정보가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홈쇼핑 사장인데 내가 알고 싶은 경우는 30대 여성이 우리 쇼핑몰에 우리 홈쇼핑에서 모자를 몇 개 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른 정보야. 뭐 오이소박이 만드는 정보. 그건 나한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데이터는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3번, 정보 산출 비용이 적정해야 돼요. 그 정보 자체가 1,000원짜리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써야 돼.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그 정보는 useless, 무가치한 거죠. 3번, 신뢰성. 신뢰성은 원천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짜 뉴스, 찌라시 믿을 수 있어요? 어디서 예를 들어 KBS, MBC 이런 공영방송에서 나온 자료예요. 어때요? 그래도 신뢰성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무슨 제가 이름이 달수니까 달수TV 유튜브에서 나온 정보예요. 믿을만 해요? 믿을만 안 해요. 이명웅, 뭐 장윤정이랑 비밀 결혼 이런 거 유튜브에 막 대문짝맞게 박힌 거면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뢰성이 없다. 원천이 불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 자, 완전성. 정보는 그 내용에 필요한 것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완비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된장찌개 만드는 레시피, 즉 그런 자료를 내가 받고 싶어. 근데 된장찌개는 감자가 필요하다. 감자가 필요한 건 맞지. 하지만 다른 것도 뭐 필요해?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완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단순성. 정보는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하고 정보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주요 컨설팅 펌인 뭐 3일 회계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컨설팅 보고서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져 있고 되게 간결하고 요약되게 써 있어요. 근데 일 잘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보고서 특징이 뭐예요? 중원 부원 떠들어. 보고서가 100장이라도 뽑아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간결, 명확한 자료가 가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자, 적시성.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돼야 한다는 게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각 특성과 각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매칭시킬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정보화 사회입니다. 자, 정보혁명의 특징이에요. 디지털과 인터넷이 보급됐기 때문에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IT 기술의 발달,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 빅데이터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산업혁명인데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기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1차 산업혁명 때 노동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전문성이 강조.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뭐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기술 혁신. 3차 산업혁명은 뭐 컴퓨터 인터넷의 발명으로 촉진이 일어난 정보혁명. 간결하게만 읽어보시고요. 컴퓨터와 같이 전자기기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자,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별표 하나 해 두시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 AI죠. AI, IoT. 이 각각 챕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고 우리 사회에 융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낸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이미 스마트폰이 이제 발명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죠. 근데 우리 사회에 완전 밀착됐잖아요. 그죠? 자,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옴니채널 등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꼽힌다. 자, 그 다음에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스코프와 더 빠른 속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우리 사회를 1차, 2차, 3차보다 더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5번이죠. 자,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의 가치,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중 노동 가치와 토지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 오프라인에 많은, 예를 들어 유통업체를 생각해보면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통 매장을 철수하고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죠? 아니, 완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그 규모가 줄었어요. 근데 유통업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은행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은행에 각 지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하나 둘씩 자세히 보시면 은행이 하나 둘씩 철수를 하고 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냐면 창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앱으로 다 되죠. 그러니까 토지의 중요성 별로 필요 없죠. 노동 중요하지 않죠. 왜요?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뷔페 이런 데 가봐도 다 로봇이 마라탕 끓이고 로봇 팔로 말아주고 이럽니다. 그런 거라는 이제 로봇 팔 대표적인 기업이 적지 마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로봇 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 회사에서 로봇 팔을 사면은 매일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마라탕에 국물 붓고 면 끓여가지고 뷔페 가보시죠. 요걸 해주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이제 필요가 없고 다 기계로 대체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기계의 어떤 센서가 조금 더 발전하고 로봇팔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스시를 만드는 사람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나 토지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본은 여전히 그래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요? 자본이 있어야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R&D를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자본은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노동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도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은 노동의 가치가 토지와 자본에 비해 중요도가 작아진 특징이 있는데 노동이 제일 쉽게 얘기해서 가치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는 토지는 노동보다는 여전히 가치 있긴 하지만 토지도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정보사회에서 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1번. 글로벌 시장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체를 저는 이제 본 직업이 컨설팅을 하는 직업이라 기업체를 많이 다니는데 내수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예를 들어 5,500만이라고 잡아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인구가 1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개발하면 내수에서 다 그 내수 시장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수출로 그렇게 안 나가도 내수가 받아지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면 이 5,500만 내수로는 거의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많아야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내수가 적기 때문에 다 어때요?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죠. 외국으로 이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간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자,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고급화. 왜요? 고객의 만족 기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소비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되었고 이제 옛날에는 한번 물류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빈도 배송, 대량으로 소빈도 배송이 있지만 요새는 어때요?
매 시간마다 배송 오기도 하고 새벽 배송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빈도 배송으로 바뀌었죠. 자, 제품 수명 주기는 단축되고 있고요. 지식 집약 사회로의 전환. 자, 제품 수명 주기는 뭐냐면 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옛날에는요. 어떤 한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대를 풍미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옛날이지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갤럭시 2가 나왔을 때는 그 갤럭시 2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점점 어때요? 점점 새로운 폰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수명이 점점 짧아요. 그 다음 새로운 폰, 그 다음 새로운 폰. 이렇게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제품 내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잘 망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품이 금방 사람들이 실증 나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빨리빨리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퇴출돼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식 집약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요. 글로벌화에 따라서 기업 간, 글로벌화니까 큰 시장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각 기업들 간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간의 협약이나 이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됐죠. 자, 정보사의 문제점은 소수의 정보 독점에 의한 독재가 정보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보다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고급 정보를 가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반 사원보다는 우리 대표님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독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보시면 여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를 모으는 거죠. 여러 정보를 모아서 어때요?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죠. 국정원의 힘이 센 이유는 정보가 모이기 때문이에요. 자, 정보 과잉 현상이 너무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정보 홍수가 있는 것이고, 정보 범죄가 증가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정보 격차로 인한 국가 간 불평등 심화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가 유통혁명입니다. 자, 유통혁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매상이 무용하다는 얘기예요. 도매상이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가 생산자가 있고 그 판매한 걸 대량으로 도매상이 구매를 하고 그 도매상이 조금씩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상한테 넘기고 그 소매상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랑 컨택을 했다면,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저도 예를 들어 토마토를 사려면 그냥 옛날에는 마트에 가서 토마토를 샀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이젠 소매상도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매상과 소매상 둘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산자, 그 농부한테 직접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근데 유통혁명은 아직 거기까지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론이 도매상이 무용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바로 작은 소매상들로 넘어가고, 왜냐면 정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통 체인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매상에서 바로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유통 경로가, 소매상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도매상은 이제 점점 무용하다고 보는 게 유통혁명의 개념인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유통업체 발전 전략은 뭐냐면 사실 뭐 유통혁명 시대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요새 이제 유통업체가 어떻게 진화해야 되냐면, 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고객 전략에서 특별 하나의 고객이 1:1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1:1 마케팅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게 또 있으니까 뒤에. 자, 비용 중심 운영 전략에서, 비용을 낮추는 운영 전략에서 리드 타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빠른 배송, 빠른 생산, 빠른 배송에서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시간 중심의 운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고, 개별 기업 중심 경영 체제에서 통합 공급 체인, 어떤 사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SCM 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나만 잘하면 된다 체제에서 나와 유통망들이 다 잘해줘야 우리 고객한테 적시 배송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통합 공급 체인의 얘기죠. 유통업의 기본 개념을 제품 유통 유지에서 정보 유통 위주로 전환해야 되고요. 신제품 개발 위주에서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주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유통업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디지털 경제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디지털 경제와 유통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